오늘 그녀를 노린 자들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을 넘나들며 기적을 만들어낸 어느 위대한 어머니의 추적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가는 사건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 쪽지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2003년 3월) 봄 기운이 막 대지를 녹이던 전라남도 화순의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 살고 있던 이선자 씨는 여느 날처럼 마당을 쓸고 습관처럼 대문 옆 낡은 우체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우체통은 지난 8년 동안 단 하루도 비워진 적 없는 그녀의 기다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먼지 쌓인 우체통 안에는 공과금 고지서 대신 발신인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표에는 잉크가 번져 있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편지. 이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딱 3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엄마 살려줘라는 비명도 잘 지내요라는 안부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가 아니야라는 알 수 없는 고백하지만 이선자 씨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하굣길에 자전거만 남겨둔 채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12살 딸 김민지 씨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8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날아온 이 기묘한 쪽지. 경찰은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딸이 목숨을 걸고 보낸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간절한 구조 신호라는 것을요. 도대체 12살 소녀는 지난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그녀를 노린 자들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의 깊은 산골을 넘나들며 기적을 만들어낸 어느 위대한 어머니의 추적기입니다. 진실을 향한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가는 사건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 쪽지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5년 6월 전라남도 화순의 한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당시는 모내기가 막 끝난 논에 물이 찰랑거리고 마을 어귀 평상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부채질을 하던 평화로운 초여름이었습니다. 대문만 열어놔도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는 시골. 인심 덕분에 범죄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남의 일로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이선자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12살 김민지 씨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민지 씨는 유난히 웃음이 많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그해 여름 민지 씨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제 6학년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선자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시골길이라 차가 많지는 않지만 혹여나 넘어져서 다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끈질긴 애교에 결국 어머니는 허락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로 고작 15분 거리. 오가는 길에는 동네 삼촌, 이모들이 늘 논밭에 나와 있었기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그날따라 해는 유난히 붉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 20분. 평소대로라면 3시 40분이면 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4시가 지나고
5시가 넘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놀다 늦겠거니 생각했던 이선자 씨의 마음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선생님은 민지는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인사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선자 씨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딸이 오던 통학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를 지나 인적이 드문 논두렁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길가 자풀 속에 옆으로 쓰러져 있는 분홍색 자전거. 바로 며칠 전 딸에게 사주었던 그 자전거였습니다. 이선자 씨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자전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전거는 어디 부서지거나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 잠시 세워두고 간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그 옆에는 딸의 책가방이 흙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멜로디언 호스가 밖으로 빠져나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들판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논일하던 이웃 주민들도 지나가던 경운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적막. 그곳에는 오직 넘어진 자전거와 책가방만이 딸이 그곳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산과 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흔적도 누군가 끌고 간 발자국도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12살 소녀가 자전거만 남겨둔 채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장 8년간 이어질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던 경찰도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던 이웃들도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단서 하나 없는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결국 경찰서 캐비닛 깊숙한 곳 미제 사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선자 씨의 시간만은 1995년 6월 15일에 멈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라며 건네는 말들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이선자 씨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며 미친 사람처럼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딸의 교복을 다림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빤 교복을 방 한가운데 걸어두고 저녁이면 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혹여나 딸이 밤늦게라도 돌아오다 대문이 잠겨 못 들어올까봐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도둑이 들고 길고양이가 부엌을 헤집어 놔도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고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 내 새끼가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그 끈질긴 직감 하나로 버텨온 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3년이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동안 이선자 씨의 검은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혀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멈춰버린 그녀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지 쌓인 우체통 속으로 기적 같은 편지 한 통이 날아든 것입니다. 2003년 3월 7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습관처럼 대문 옆 낡은 빨간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북이 쌓인 전단지나 공과금 고지서가 전부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편물들 사이로 발신인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우표에는 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잉크가 심하게 번져 있어 어디서 발송된 것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이상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공책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주어 쓴 글씨로 딱 3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도와달라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가 아니야라는 알 수 없는 문장. 하지만 이선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실종된 딸 김민지 씨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 유난히 리을 받침을 독특하게 꺾어 쓰던 딸아이의 버릇이 그새 마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읍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 앉은 젊은 순경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8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자식을 잃은 노모의 안타까운 집착 정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사과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박 형사였습니다. 그는 8년 전 민지 씨 사건을 담당했던 막내 형사였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후에도 틈틈이 이선자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묻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민지 씨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글씨체를 대조하던 박 형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형사가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왜 하필 나 혼자가 아니야였을까요? 박 형사는 칠판에 그 3마디를 적어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는 범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민지 씨와 처지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뇌리에 스치는 불길하고도 강렬한 직감. 만약 민지 씨 말고 또 다른 실종자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딘가에 함께 갇혀 있는 것이라면 이 짧은 쪽지 한 장은 단순한 생존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함께 구하기 위해 민지 씨가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던진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박 형사는 이 문장이 가리키는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국의 미제 사건 파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민지 씨가 실종된 1995년 전후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아이가 사라진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박 형사의 시선이 대한민국 지도 반대편 경상북도 영주에 멈췄습니다. 1995년 8월 민지 씨가 사라지고 정확히 2달 뒤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최수진 씨가 등교길에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와 동갑내기였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외모,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라졌다는 정황까지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습니다. 박 형사는 지체 없이 영주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실종자 최수진 씨의 어머니 박영희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 박영희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딸이 죽었다고 믿고 가슴에 묻은 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혹시 이상한 편지나 쪽지를 받은 적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영희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200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받은 쪽지를 버리지 못하고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도 발신인은 없었고 내용은 민지 씨가 보낸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세 마디였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박영희 씨는 그 쪽지를 받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고 체념한 상태였기에 누군가 죽은 딸을 흉내내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포심에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아왔던 지난 3년. 박 형사는 즉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순의 쪽지는 김민지 씨의 필체, 영주의 쪽지는 최수진 씨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재질과 잉크 성분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전라도의 김민지, 경상도의 최수진. 서로 이면식도 없던 두 소녀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 같은 공간에 함께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 8년이라는 긴 세월. 그 아득한 단절을 뛰어넘어 두 어머니는 쪽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납치이자 두 소녀의 생존을 건 탈출기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과 경상북도 영주. 직선거리로만 2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1995년 당시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박 형사는 두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당시의 도로망과 물류 기록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수만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화물트럭 운전기사 강동철. 그는 1995년 6월 김민지 씨가 실종되던 날 화순의 국도변에서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달 뒤인 8월 최수진 씨가 실종된 영주 시내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그의 과거였습니다. 강동철은 1993년 빗길 교통사고로 아내와 두 딸을 한나란 씨에 잃은 비극적인 사고의 생존자였습니다. 죽은 딸들의 나이는 당시 11살과 13살. 민지 씨, 수진 씨와 딱 그맘때였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트럭 하나의 의지에 전국을 떠돌며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타인의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집착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박 형사는 즉시 강동철의 현재 주소지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빈터였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그를 찾기 위해 형사들은 그의 통화 내역과 생활 반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희미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비포장 산길을 1시간이나 달려야 나오는 외딴 곳.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오지에 지도에는 없는 낡은 판잣집 한 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와 강력반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인적 없는 산속, 세상과 단절된 그곳은 비밀을 숨기기에 더없이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낡은 자전거 2대가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전라도와 경상도의 논두렁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자전거들과 비슷해 보이는 자전거. 형사들의 손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낡은 문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두 소녀가 정말 저곳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걸까요? 형사들이 낡은 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20살이 된 두 처녀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가정을 침입한 괴한을 보는 듯한 적개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을 강수정, 강수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납치범 강동철이 죽은 친딸들의 이름을 이들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동철은 이 산골 오지에서 완벽한 가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큰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 나만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아빠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TV도 보여주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든 8년.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진짜 엄마의 기억은 지워지고 그 자리를 납치범이 심어준 거짓된 기억들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강동철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두 소녀는 경찰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형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훔치고 기억을 조작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린 가장 잔혹한 형태의 영혼 살인이었습니다. 납치범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들. 과연 8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들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딸들을 어떻게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강동철이 체포되고 두 소녀가 구조된 그날 밤 강원도 정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선자 씨와 박영희 씨. 두 어머니는 8년 만에 딸을 본다는 생각에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조사실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12살 단발머리 소녀 대신 낯선 성인 여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눈매, 콧날, 겁에 질린 표정까지 분명 잃어버린 딸들이었습니다. 이선자 씨가 떨리는 손을 뻗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선자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어머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눈앞에 있는데 그 딸이 엄마를 납치범 취급하고 범인을 아빠라 부르며 찾고 있는 기막힌 상황. 형사들이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논리에 동화되어 범인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심리. 강동철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재워주며 구원자 행세를 했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그 거짓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선자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은 상처투성이의 현실이 되어 어머니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빼앗긴 딸의 기억을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인생을 되찾아오기 위해 이선자 씨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밥 냄새는 딸의 얼어붙은 기억을 녹일 수 있을까요? 구조된 이후 두 소녀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나쁜 아줌마라고 밀어내도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선물 대신 투박한 양은 냄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8년 전 민지 씨가 실종되던 날 저녁상에 올리려다 식어버렸던 바로 그 김치찌개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민지 씨의 코끝에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납치범 강동철이 주던 산골의 거친 음식과는 다른 기억 깊은 곳을 건드리는 냄새. 이선자 씨는 밥 위에 찌개를 얹어주며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홀린 듯 자신의 무릎을 만졌습니다. 강동철은 그 흉터를 반일하다 다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엄마의 손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강동철이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던 강동철의 말과 달리 혀끝은 엄마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고 몸은 엄마의 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기억은 조작된 것이었고 자신은 화순의 평범한 초등학생 김민지였다는 사실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강동철은 자신을 사랑해서 구해준 아빠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자 유괴범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선자 씨는 돌아온 딸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었고 세뇌된 기억도 핏줄의 끌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밥 냄새, 그 소박하고 위대한 힘이 잃어버린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딸을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납치범 강동철은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교도소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아이들을 구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록 법의 심판대 위에 그를 세워 단죄하지는 못했지만 하늘이 그에게 가장 고독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동철은 사라졌고 강수정과 강수민이라는 가짜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두 소녀는 다시 김민지와 최수진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8년이라는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사춘기, 낯설어진 세상,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하지만 그녀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가 곁에 있었고 8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준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오후 민지 씨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8년 전 학교 다녀오면 의뢰하던 그 평범한 말.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선자 씨가 평생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들이 보낸 쪽지에 나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 그것은 두 소녀의 연대이자 결코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들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모여 기적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도망치는 대신 흔적을 남겨 스스로를 구원한 딸들의 용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기적 같은 힘에 대한 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실종자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잊혀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 그녀를 노린 자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은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